70강입니다. 물권의 본질 제 149페이지 단락번호 133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 앞에서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제가 어떤 과목을 강의해도 제가 뭐 특출나게 여러분들한테 신출귀몰한 무슨 재주를 제가 고안해서 만들어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은 뭐 지올린 민법 원론도 그렇고 지올린 민법 강의도 그렇고 성독수 신민법 입문도 그렇고 이시훈 신민소송법도 그렇고 그 어떤 교재를 강의하더라도 제 강의의 목표는 제가 무엇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재들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교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교재를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법학 실력을 탄탄하게 쌓는 방법입니다. 강사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대학 교수들을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3, 40년씩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 저술한 내용을 학원 강사나 저 같은 사람이 절대로 앞지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따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조원봉이 강의들은 뭐 신출귀몰한 거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책을 열심히 읽는 것밖에 어쩌면 깝깝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책을 열심히 읽는 거 그 빼고는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혼자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사실 강의가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 거 가장 정석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교재를 충실히 읽는 겁니다. 교재에서 찾아보라면 찾아보고 이해하라면 이해하고 시키는 대로 교재가 시키는 대로 이 저명한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괜히 잔재주 피우고 뭐 멋있는 말 하고 그런 게 공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법전 열심히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제가 하는 방법 이제 보면 뭐 저거는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교재를 열심히 읽고 열심히 찾아보는 거 그게 가장 공부의 빠른 길이고 정석입니다. 괜히 뭐 잔재주 피울 잔재주도 없고 그래서 또 충실히 읽어갑니다. 어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뭐 가르쳐 줄 것도 없으면서 뭐 돈 받고 강의하냐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가장 정석은 교재를 꼬박꼬박 열심히 읽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잔소리가 길었는데 이 물권의 본질을 봅니다. 물권의 본질에 보면 1번의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성질 넘어가면 또 쭉 넘겨봅시다. 152페이지까지 이어지네요. 그 다음에는 물권의 종류 나오니까 여기서는 물권의 성질을 파악하는 게 본질을 파악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고 또 열심히 읽읍시다. 자, 물권의 의의, 물권이란 무엇인가? 물권은 채권에 대비되는 거죠.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가 키워드고 이익을 얻는 배타적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물권이란 게 이게 물권 채권 비교하는 게 24페이지에 나왔었죠. 이 기초 개념을 잊어먹으면 앞으로 또 돌아가서 또 보면 됩니다. 자, 24페이지로 돌아가면 권리의 종류, 사건의 종류 그래가지고 1.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1. 물권. 물권은 거기도 나오죠. 권리자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 직접이 키워드고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배타적, 직접 배타적, 직접성, 배타성 이게 물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걸로 넘어가면 이 채권 그래가지고 채권은 뭐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이행행위, 이를 보통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켰습니다. 자,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그럼 물권이, 채권과 대비해서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배타적 권리라는 거는 뭡니까? 타인들이 손을 못 대게 독점한다 이거죠. 독점 배타.
메타적 권리입니다. 이게 이제 채권에 비해서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물권은 내용면에서는 재산권이고, 비재산권, 재산권 나눌 때 재산권에 속하고, 효력, 작용면에서는 지배권이다. 예, 권리의 작용의 효력에 따른 분류, 이거, 26페이지, 끝에 단락번호 18 참조하면 또 참조해야 됩니다. 머리에 선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잊어먹었으면 또 돌아가서 봐야 돼요. 많이 보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자, 26페이지로 돌아가면, 권리, 이 작용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1. 지배권, 2. 청구권, 3. 형성권, 4. 항변권 나오는데, 물권이 지배권이라고 하니까 지배권 한번 읽어봅니다. 지배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다 이거요. 일정한 객체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배권이고,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다 했고, 이 청구권.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뭘 해달라 하는 게 청구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물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지배권입니다. 자, 우리 원래 자리에 돌아와서 지배권이고 청구권이나 형성권 이런 게 아니고 항변권도 아니고 이거는 지배권이다 이거죠. 그리고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하여 본다면 절대권이다. 상대권이 아니고 절대권이다 이 얘기죠. 이것도 단락번호 28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면 3. 그 밖의 분류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은 뭐냐?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상대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적 권리죠. 절대권은 절대적 권리. 상대방 의무자의 범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권이다. 이렇게 봤고, 그럼 물권은 재산권이고 지배권이고 절대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권의 성질, 위에서 본 물권의 의의를 바탕으로 하여 물권의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 이거죠. 자, 1번은 물권의 객체를 봅니다. 물권의 객체가 뭐냐?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성, 독립성, 특정되어 있는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이다. 물건의 의 종류는 앞에서 공부를 했고, 잊어먹으신 분들은 또 127달러로 가서 참조하면 됩니다. 자, 첫째, 동그라미 1, 2, 3으로 나오는데, 1.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 아닐 수도 있죠. 원칙적으로 물건이고,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권리 위에도 물권이 성립한다. 권리를 지배하는 물권도 있다 이거죠. 물권은 지배권 아닙니까? 권리의 객체를 지배하는 권리죠. 지배권인데 물건을 지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물건 아닌 권리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과 같은 재산권의 질권이 성립하는 경우 권리질권 345조 345조 보라면 또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345조 한번 찾아보죠. 물론 나중에 이것도 공부할 건데 권리질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질권에 보면 권리질권이란 게 있고, 물론 이 앞에 보면 동산질권도 있어요. 동산질권은 동산을 목적으로, 동산을 권리의 객체로 삼을 수 있죠. 동산질권부터 보면 이거는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동산질권자는 329조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 동산을 장악을 하고 차지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동산을 지배합니다. 물건이죠. 그러나 2절 이 동산질권이고, 권리질권에 가면 질권은 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권리질권의 객체, 대상, 지배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질권은 재산권은 권리죠. 권리를 그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못 잡는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뭐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임차권 이런 거죠. 이런 권리고, 그건 안 되지만은 그 외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질권은 물권인데 이 물권의 객체가 뭐라고요? 재산권, 권리입니다. 물건이 아니고 권리입니다. 권리를 대상으로, 권리를 객체로 삼아서 설정되는 물건이 질권입니다. 권리질권이죠. 자, 이와 같이 권리 위에도 물권이 성립한다.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잡았다. 이런 얘기죠.
345조 받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그에 해당. 이건 앞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예.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이게 이제 저당권에 관한 규정인데, 본장의 규정, 저당권에 관한 장입니다. 여기 저당권에 관한 규정들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 저당권의 객체, 권리의 객체, 저당권이란 권리의 객체로 지상권, 저당권을 잡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해가지고, 이때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것을 자기의 객체로 잡아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권리 위에 물권이 성립했다. 우리 교재 원래로 돌아가서 보면 그 예고.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인데 권리질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과 같이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삼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야 한다. 왜냐?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입니다. 이거 내 거다. 아무도 손대지 마. 이렇게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물, 예컨대, 어느 것이 그건지 알 수가 없게 만들면 안 된다. 그죠? 불특정, 가령 특정되어 있지 않는 쌀 10포대. 창고에 쌀이 만가마가 있는데, 그 중에 10포대가 내 거다. 예? 그 표시를, 매직으로 표시를 해놓던가, 그것도 안 해놓고, 특정을 안 하고, 그 중에 10개 아무거나 내 거다. 이런 식으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물권의 객체는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예, 물권을 직접 지배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으면, 물권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 물권의 객체는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다른 거하고 구별이 돼가 독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 토지 한 필지를 소유권을 물권인 소유권을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돌멩이 10개, 그 토지에 붙어 있는 그거는 돌멩이 10개는 하나의 물권의 객체로 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돌멩이 10개를 뽑아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동산으로 자갈로 팔아먹으면 그거는 되지만은, 여하튼 토지의 구성 부분인데 그 상태에서는 그 별도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이거죠. 건물은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지만은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토지와 분리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가 나옵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건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게 다 관철되기가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원칙은 원칙입니다. 하나의 물건 위에는 내용상 병존 나란히 존재, 양립 두 개가 둘 다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게 양립이죠. 병존,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유권 같은 겁니다. 물건 하나인데 소유권을 2개 만들어 놓고, 근데 공유하는 거는 나중에 배우지만 다른 얘기고,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하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소유권이 일물일권주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물권으로 확장해가지고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 이렇게 이제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관철되기도 하고. 그런데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에 하나의 물건을 성립시킬 수가 없고, 성립할 수 없고, 또 여러 개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이 하나다. 그렇게도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가령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용수익 물권의 준말입니다. 용익, 사용수익하는 물권 135 나중에 배운다 이런 얘기고, 용익물권은 1필의 토지, 한 필의 토지 단위는 1필, 2필 이렇게 따진다 그랬죠.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법 69조 6호, 70조 5호 이런 걸 보라. 그럼 보면 돼요. 보면 되지 뭐. 자,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69조 6호를 봐라. 자, 69조 한번 읽어보죠. 지상권의 등기사항, 지상권을 등기할 때 등기관이 지상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들이고, 그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5호까지는 등기 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이래가지고 6호에 보면 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권의 범위인 토지,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200제곱미터짜리 토지 1필이 있는데 그 중에 100제곱미터 절반만, 동쪽 절반만 내가 지상권 설정하겠다. 토지의 일부에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도면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만 지상권 설정됩니다. 이렇게 제출하라 이거요. 그렇게 하면 거기만 물건의 일부인 토지의 일부, 토지가 물건이죠. 물건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예, 이런 예외가 있고 또 70조 5호 지역권도 마찬가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에도 보면 승역지, 이거 토지입니다. 승역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 일부에 등기를 할 때는 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지역권도 승역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는 지역권에 봉사하는 토지죠. 지역권에 제공되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72조 1항 6호 전세권 할 때도 전세권 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이 나오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용익물권들이죠. 용익물권들 이런 경우가 하나의 물건의 토지의 일부에 설정될 수 있는 예외적 형태. 일물일권주의에 비하면 반쪽짜리 물건에다가 일권을 설정하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예외적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보면은 여러 개의 물건을 뭉쳐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설정해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자, 이게 이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2조 정의에 보면 공장재단 이래가지고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 여러 개의 기업재산을 묶어가지고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을 공장재단이라고 합니다. 공장재단을 하나의 저당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물건이 여러 개지만 이런 식으로 특별법에서 묶어가지고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게 예외다 이거죠.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죠.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 직접 지배가 뭔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봤습니다. 직접이란 말, 직접 간접, 이거 민법에서 법학에서 많이 나오죠. 직접 간접. 직접이 뭐고 간접이 뭐냐? 직접이라는 것은 중간에 뭐가 끼인 게 없다. 매개물이 없다는 거죠. 누가 중간에서 매개하는 게 없이 그 다이렉트 직접 탁 붙어버리는 게 직접입니다. 직접성. 물건인 경우에 권리자가 중간에 누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다. 물건 또는 객체를 권리자가 직접 지배해요.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자기가 지배해. 가만 놔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것식으로 직접 지배합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이거는 지배가 아니고 청구권이죠. 야, 그 물건 넘겨줘. 근데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는 채권자가 생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한 등기 서류 같은 걸 넘겨주고 이행을 해줘야 비로소 채권자가 물건을 직접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물건하고 직접 채권자가 만나지를 못해요. 채무자가 안 해주면 물건 만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간접적인 관계죠. 채권자와 물건은 간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물건의 객체는. 그러나 물건은 권리자가 채무자 이런 거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직접 물건을 직접 지배해요. 이게 직접성입니다. 중간에 아무도 안 끼어있다 이런 얘기고, 채권은 채권자, 채무자 요게 채권인데 내가 이제 간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물건을 만질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매우 간접적이다 이런 걸 표현한 거고, 직접성은 이런 중간에 끼인 게 없다. 권리자가 바로
자기 물건 자기가 만지면 되는 거죠. 지배하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다 이거죠. 이게 직접 지배의 의미인데 예를 봅니다. 예. 이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에서 예를 보면 A는 그 X 토지 위에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279조 지상권. 279조 지상권이라는 게 이것도 앞으로 공부할 건데 조문 많이 봐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279조 지상권 모르면 이 조문 찾으면 됩니다. 지상권이 뭐 별거 아니에요. 민법 279조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자기 토지 말고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이런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가 누구 토지? 타인의 토지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권이 있어요. 지금 수익은 빠져 있는데 수익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화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용화는 해놨어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근데 이 물권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고 직접 지배권이고 직접 지배할 수 있고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물론 소유권은 이 사람이 행사하죠. 그러나 지상권은 이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물권이죠. 예에서 이제 이걸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고 예2는 갑은 그의 Y 토지를 을에게 월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임대차죠. 채권이 되는 겁니다. 임대차는 돈 받고 빌려주는 게 임대차죠. 임대차는 618조 채권법에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 이거 갖다 써라. 사용 수익해라. 이렇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대가를 지급합니다.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임대차인데 토지 임대차를 할 수도 있죠. 토지 임대차 채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같은 물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은 물권이고 2번은 채권이죠. 사례에서 자 151페이지로 넘어가서 예 1을 봅니다. 1번 예 지상권을 설정했다.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직접 지배권이잖아요. 직접적인 지배권. 직접 지배가 뭐냐 봅시다. 예 1의 경우에 만약 토지 소유자인 A는 소유자야. 타인의 토지에서 이 타인은 A입니다.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인 A가 B에게 X 토지를 B에게 지금 B가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가 B입니다. B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는다. 난리 나죠. 왜? 사용권은 내한테 있는데 왜 안 넘겨주는 거야? 인도해 주지 않거나 B가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A가 그 토지를 C에게 팔아먹어버렸다. 팔아먹은 거는 소유권을 팔아먹은 거죠.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하더라도 지상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있어서 절대권 그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지상권자야. 그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토지를 C에게 팔고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하자. 그래도 B는 스스로 물권이기 때문에 뭐 채무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직접 지배. B는 스스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물건하고 자기하고 직접 가까이 있습니다. 직접 지배하면 되죠. 물건 권리자가 뭐 소유자가 중간에 끼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물권자는 물건을 그냥 직접 지배하면 됩니다. 교재를 봅니다. 자 B는 A가 이용하고 있어도 그의 권리 지상권을 행사하여 A를 밀어내면서 밀어내자 비켜라 이러고 자 지상권자가 이 타인 소유자 비켜라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밀어내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배타적 배타적 A를 밀어내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C에 대해서 C가 내가 소유자다 하고 내가 새로운 소유자야. 네 새로운 소유자면 뭔데? 나는 지상권자야 물권자야.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자야. C에 대해서도 지상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배타적 사용 수익 계속 할 수 있고 직접 지배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상권자가 돼버리면 뭐 소유자가 도와주거나 뭐 누가 도와주는가 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직접 계속 물건을 붙잡고 지배해요. 이러한 것을 직접 지배 이와 같이 물권자는 권리의 실현을 위해 타인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누가 해달라 해주면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직접 지배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직접 지배성이다. 직접 지배한다. 물건은 객체를 직접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예 1번입니다. 직접 지배. 배타적 지배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직접이고, 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에 비하여 이제 두 번째 단락 채권은 뭡니까? 2번 임대차를 설정한 경우, 권리가 실현되려면 타인 채무자 임대인의 행위가 필요하다. 가령 예2에 있어서 을은 갑에 대하여 임차권이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예, 채권. 이는 직접 지배를 못하죠.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가 아니고 임대인이 채무자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갑에 대하여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그 경우에 갑이 Y 토지를 을에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을은 갑에게 이용해달라, 야 빨리 인도해달라, 인도 청구권을 가집니다. 인도 청구권을 가지죠. 임차권에 기초한 토지 인도 청구권, 토지 인도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안 해주면 못합니다. 안 해주면 채무불이행 이렇게 나가야죠. 해달라 청구할 수 있을 뿐 갑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예, 갑이 안 넘겨주면 너 채무불이행으로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갑을 막 밀어내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이게 지금 직접 지배권이 아니다 이거죠. 채무자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갑을 밀어내면서 이용하지는 못하고 을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갑이 해주지 않으면 을은 더 이상 이용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390조로 가가지고 채무불이행을 너 했구나. 채무불이행을 했구나. 가만 안 둔다. 그거밖에 못해요. 이게 채권법입니다. 채권법에서는 채무불이행 어디 갔죠? 390조. 채권법에서는 임대인이 그걸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차임을 줬는데 안 넘겨줘. 그러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 임대인이 토지 인도 해줘야 되고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채무의 내용에 조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 돈으로 물어내라. 예, 내가 얼마 손해봤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근데 그에 비해서 물건은 만약에 버텐다 하면은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지상권을 예를 들고 있는데 지상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상권 규정을 보면은 지상권에 뭐가 있냐면 준용 규정, 예, 지상권의 준용 규정, 예, 290조의 지상권 규정이거든요. 여기 보면 213조, 214조를 준용한다. 213조, 214조를 준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준용 213조, 214조는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 간의 일을 준용한다. 이거 조금 약하긴 하다. 그래도 갑시다. 그래도 근데 물권자는 이런 게 있어요. 소유자 같으면 예를 들면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자에 대해 반환을 내 물건 달라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처럼 무슨 채무불이행이니 뭐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한자에 대하여 내 물건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물권에는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채무 불이행했다 손해배상하라 이런 거 아니고 빨리 내놔라 반환 청구 이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지배권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죠. 지상권자도 이런 게 있어요. 내 물건 내가 사용할 물건을 반환하라. 지상권에 기초해서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봤을 때 조금 제한적으로 돼 있었는데 준용 규정이 213조, 214조 이걸 준용을 하는데 지상권자 사이에서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 옆집 소유자 사이에서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어쨌든 물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채무불이행이니 이런 게 아니고 내 물권의 객체를 나한테 빨리 반환하라, 인도하라, 넘겨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재를 봅니다. 교재를 보면
어디까지 봤죠?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이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갑이 Y 토지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다. 이러면 병은 병이 이제 신소유자가 됐습니다. 병은 을에게 대해서 채무자가 아니죠. 임대해 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이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인간이 이걸 안 하고 채무 불이행하고 버티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워 버렸어요. 새로 바뀐 당사자, 신소유자는 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채무자 임차인에 대해서, 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 이걸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없어요. 상대권입니다. 채권은 상대적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만 인정이 되는 권리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병은 을에게 내 물건 내놔라. 내가 소유자다. 내가 니한테 뭐 임대차, 내가 임대인이 된 적 없잖아. 내가 소유자야. 내놔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매매도 채권, 매매하고 나면은 매매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게 물건이 되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임대차를 깨뜨린 게 아니라 매매의 결과가 임대차 한 채권 관계를 깨버릴 수 있다. 왜?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권 변동은 채권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 이거죠. 채권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물권이. 이걸 갖다가 이제 매매하고 나면 임대차가 깨진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 결국은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신소유자에게는 자기가 채권자다라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신소유자가 내 물건 내놔라 하면 꼼짝 못하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원래 임대인 찾아가서 야,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결국 채권은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배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죠. 그러나 물권은 권리자가 물건을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지배한다. 이게 직접 지배성이다. 채권은 채무자가 안 도와주면 어떤 물건도 만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물권의 직접성, 직접 지배성입니다.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가 이거다. 여기까지 합니다.